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하는 미니입니다. 달달 보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달달 보름님과 함께 오늘의 영화 이야기도 이어갈 텐데요. 제가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달달님 네.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대놓고 홍보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팟캐스트를 예전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채널이 열렸습니다. 네. 4월 11일부터 방송 시작하고요. 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거기에 좀 잠만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듣보 영화입니다. 듣보 영화요? 네, 저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게 그냥 영화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영화 인문학 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 영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 전달을 제가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좀 아까운 거예요. 나만 알고 있기가. 그래서 그래서 영화 속에서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전달하는 그런 방송으로 구성했습니다. 혹시 MC 2MC인가요? 네. 저랑 또 남자분 한 분 더 계세요. 네. 듀오 씨라고. 듀오요? 듀오? 원래 별명이 도도인데 줄여서 듀오. 그러면 저희처럼 뭐 이렇게 초대 손님도 이렇게 모시고 가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매번 게스트를 섭외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인맥이 바닥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좀 섭외해도 될까요? 너무 한번 놀러 가야겠네. 저도 여기 자주 나올게요. 진짜 품앗이야겠다 우리 서로. 좋습니다. 그럼 매주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쯤에 업로드를 할 계획이에요. 퇴근길을 월요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네, 듣보 영화. 네. 기대하겠습니다. 달달 보름님이 진행하는 듣보 영화 여러분 많이들 찾아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공간의 미래로 1시간을 꽉 채워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오늘의 영화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네, 다들 보셨죠?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저는 개봉하고 좀 지나서 봤어요. 지나서 봤는데 사실 여담이지만 제가 5월에 선정한 책과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책을 먼저 선정을 해놨어요. 어린이라는 세계. 네, 그래서 영화를 사실 플로리다 프로젝트하고 레이디 버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면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이제 주인공이 우리 문희의 시선으로 쭉 가는 영화이니까 문희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되게 책이랑 매치가 잘 되겠다 싶어서 5월 달에요? 예, 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달달님이 냉큼 딱 픽을 해서 이건 운명이다. 나는 레이디 버드를 해야 될 운명인가 보다 해서 그래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4월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고 5월에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레이디 버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시리즈로. 그 어린이들 나온 영화 중에 저 어린이 나온 영화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요. 저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저 인생 영화 중에 또 하나. 너무 재밌어요. 저희 팟캐는 안 했었나요? 팟캐에서는 아직 안 했어요. 모임에서는 했었는데. 네, 팟캐도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좀 책 적당히 딱 맞는 책을 아직 매치를 못 해가지고 제가 조만간 할 거고요. 대신에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우리 살롱 오프 모임에서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려고요. 네, 그렇게 좋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네. 아니 그러면 공간의 미래에 이어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선정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가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나요? 4번을 봤어요. 4번 보면 인생 영화. 인생 영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토론 모임에서 자꾸 이 영화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볼 수는 없어서 다시 보고 하다 보니까 4번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영화로 보는 세계 시민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맡은 분야가 바로 빈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빈곤 안에 들어가는 4가지 영화 중에서 이 영화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청년의 빈곤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빈곤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공간의 미래를 사실 고른 이유가 그 책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개를 같이 골라본 건데 사실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징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언니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있을 거예요. 연결점이. 이 영화는 미니님의 또 인생 영화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네, 인생 영화 많은데 인생 영화 1000편 정도 되죠. 맞아요. 제가
처음 여기 파케와 모임 언니들 모임에서 소개했던 영화도 리틀 미스 선샤인이었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를 좋아하고 근데 이거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약간 처음엔 보기 조금 꺼려졌던 게 이 감독이 그렇게 뭐랄까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션 베이커. 네, 션 베이커 감독이.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색상의 뭐 미장센과 앵글과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막상 딱 플레이를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극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고 이제 나중에 파일로 나왔을 때 파일로 보고 재개봉했을 때 가서 극장에서 다시 봤는데 했었나요? 네, 봤었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감독의 전작도 텐저린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항상 아이폰으로 찍은 거. 네, 항상 이 감독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가감 없이 무언가 이렇게 꾸미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어서 항상 좋았었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되게 꾸미지 않은 어찌 보면 좀 다큐인가 싶을 정도의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 그런 진짜로. 식의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뷰하고 서치하고 그 직접 가서 그 공간을 부딪혀보고 하는 방식으로 대본도 쓰고 영화도 만드는 사람이어서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감정이 드는 그런 영화였고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보기는 너무 좀 힘들죠. 감정이 힘들고 근데 딱 어떤 보고 싶은 무드가 있어요. 일단 그때 딱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근데 또 너무 어두운 내용일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나 해맑은 아이들이 정말 해맑게 놀고 있는 줄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 해맑은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감정이 울렁일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진짜 많은 영화죠. 맞아요. 보고 나면 과연 뭐가 맞지?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답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게 맞아요. 하는 것 같고요.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는지 줄거리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막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 댓글에서 봤어요. 어떤 분이 포스터가 너무 예뻐서 보러 갔다 낚였다. 그래.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끝낼 수가 있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색감이 네, 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영화를 포장한 이유가 뭔가 더 환상적인 그런 것과 대비하기 위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형형색색으로 빛깔이 칠해진 디즈니랜드 매직캐슬 근처의 한 모텔에 문이랑 스쿠티가 새로운 사람들의 차에 침을 뱉으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환영을 합니다. 침을 뱉으면서 짓궂은 장난을 치는 꼬마들에게 할머니가 소리를 치죠. 엄마를 데려오라고. 근데 엄마가 왔는데요. 엄마의 외형을 봤을 때 뭔가 엄마처럼 보이지 않고 언니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 엄마죠. 그러면서 차를 닦으면서 그 할머니의 손녀딸 젠 씨와 스쿠티 그리고 문희 세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영화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는데요. 주로 그들이 하는 일은 학교에 가지 않아요.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 그냥 홈스쿨링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놀이터도 없는 집 앞에서 놀다가 가끔 디즈니랜드까지 걸어서 놀러 가요. 근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 앞에서 어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그런 일들이 그들의 일과입니다. 문희가 극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모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는 어떤 아저씨가 사는데 그 아저씨는 맨날 맥주를 마셔. 그리고 이 방에 사는 아줌마는 병에 걸렸다는데 그것 때문인지 발이 이상하게 부어있대. 여기 아저씨는 가끔 체포돼. 이런 식으로 맞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담담한 이야기가 여기 영화의 특징인 것 같은데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비극적인 현실 이런 거를 전혀 시혜적인 시선이 아니고 담백한 시선으로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제목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두 분은? 검색해서 알았어요. 저도요. 검색해서 알았어요. 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됐을 때 디즈니랜드의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그 근처에 모텔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근데 한참 이제 경제공황 이후에 거기에 관광객
길이 끊겨버리니까 그 모텔에 장기 투숙하는 홈리스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역시 플로리다 프로젝트로 명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홈리스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고요. 아이의 시선으로 아이한테 공감하는 그런 측면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리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기억나는 장면이 그 한 흑인 남성이었던 것 같은데 중년 남성이 전기가 나가니까 네.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한 달에 $1,000 네. 하루에 35불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1,000나 내고 내가 여기서 생활하는데 지금 전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그쵸. 거잖아요. 월세 치고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 월세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집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홈리스로 살아가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사연이. 일용직이라서 일당밖에 벌 수 없는 이렇게 정해진 어떤 직업이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주거지가 있어야 직장도 구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정된 집이 없으니 직장을 못 구하고 직장이 없으니 또 집을 못 구하는 악순환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뉴욕 여행 알아보면서 월세 뉴욕은 너무 어마어마하- 사악하게 비싸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되게 고민이 됐을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심했을까.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그 $1,000의 월세로 미국에서 살려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대도시가 아니라 플로리다, 소도시로 가면 살 수 있지 않나? 저도 아닌가?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나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 관광 도시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 일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보면서. 아니면 거기에 연고가 있었거나 뭐 그렇죠. 터전을 이렇게 옮기기에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미국 하는 사람들은 거죠. 한번 자리 잡으면 잡으면. 안 떠나더라고요, 잘. 맞아요. 그게 좀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게 보면 영화 속에 등장인물들이 아이들 몇몇과 어른들 몇몇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인물이 그 영화 속 주인공? 문희. 문희가 될 것 문희는. 같아요. 그 정관장 광고죠. 너무 웃겨가지고 나 그 광고 보고 빵 터졌는데 진짜. 그래서 여기서 이제 22살 엄마 헨리와 함께 홈리스로 살아가는 네. 문희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문희는 어떤 인물인지. 네. 문희는 뭐 굉장히 해맑죠. 문희는 굉장히 해맑은. 진짜 해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짓궂어요. 맞아. 네, 되게 짓궂어서 저는 좀 놀란 게 뭐냐면 젠 씨랑 처음 만났을 때 문희가 젠 씨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이제 사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구걸을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젠 씨 눈빛이 이래도 되나? 맞아. 이거 나쁜 거 아닌가? 이러다가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물들어. 문희랑 비슷해지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젠 씨의 엄마였다면 문희를 좋게 평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영화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문희 보면서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런 측면들을 다 이해를 하지만 그 선생님도 물론 그 서사는 다 이해는 하지만 얘가 내 학생이면 이 생각으로 감정이입을 하면서 문희를 바라본 거예요. 그럼 문희는 사실 너무 문제가 많은 아이인 거죠. 장난기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부모들로부터 절교 선언을 그죠. 당하잖아요. 방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문희는 정말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교육이 필요한 아이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여러 감정을 갖게 만드는 캐릭터야. 그렇죠. 문희가 하는 행동은 사실 다 이 영화의 대부분이 문희가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엄마와 노는 모습을 보면 얘가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를 알 수 있죠. 엄마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네. 엄마가 하는 말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해서 아이들 보는 데서는 침도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희가 되게 또래다운 순수한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거칠고 그러면서도 되게 어른스러운 언행을 동시에 하는 때가 가끔 있을 때
되게 묘한 감정과 동정심을 맞아요. 일으키는 그런 캐릭터였고 음. 또 놀 때 너무나 막 깨발랄하고 뭐 되게 한없이 아이 같다가도 뭐 가끔 그 자기 이제 베프가 된 젠 씨의 할머니에게 당신의 딸은 나와 있으면 안전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호텔에 자신들의 호텔에 잘못 신혼여행 그 네네. 룸을 예약한 신부를 그 장면 너무 보면서 마음 아팠어. 어른들이 울려고 하면 난 바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녀도 그러니까 그 문희도 그 아이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안다기보다 느끼고 있겠죠. 근데 그게 정확히 그쵸.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느끼고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는 같은데 뭐 그런 혼란스러움 이런 것도 같이 느껴져서 이 아이의 캐릭터가 굉장히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면서도 이 아이와 동질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교육으로 교정이 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문희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러네요. 연결점이 여기 있었네요. 놀이터도 없고 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문희가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희의 세상이라고는 그 모텔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고 그 환경을 바꿔주면 당연히 바뀔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도 아, 들어요. 모든 아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뭐 어머님 뭐 잘 주무셨습니까?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잘 주무셨습니까? 모두 선생님의 말을 똑같이 따르고 수업 시간에 다 서당에서 같이 거의 교육받는 수준인데요. 다 같이 조용히 하고 이런 그러니까 개성을 너무 좀 죽이는 그런 것보다는 이 아이가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 개성으로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매력적이죠. 네, 은근 되게 마음도 따뜻하고 맞아요. 무지개도 선물로 주고 그 무지개 장면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봤는데요. 무지개가 진짜 떴대요. 아 진짜. 그래서 원래 CG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무지개가 떠서 션 베이커 감독이 너무 굳었다. 대박. 네. 약간 좀 그런 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늘이 뿌연데 맞아. 플로리다는 저기 왜 이렇게 하늘이 높고 예뻐? 구름이 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저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 너무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기억나세요? 그 무슨 새가 현관 앞에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새 쫓아내잖아. 그렇죠. 그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장면에 넣었겠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 인터뷰해서 실제 일어나는 캐릭터들도 다 실제 있는 인물들에서 따오고 했다니까 맞아. 아마 그런 에피소드들은 다 있던 일이 아니었을까. 스쿠티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스쿠티는 원래 실제로 거기 장기 투숙하는 홈리스 아이였대요. 그거를 이제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플로리다에서 스쿠티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인가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고요. 잘 됐네. 되게 잘 됐다. 그쵸. 잘 된 케이스지. 현장 캐스팅을 간혹 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봐도 그쵸. 거기서도 현장 캐스팅 했다고 아이들이 하고. 다 현장 네. 캐스팅이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윌리엄 데포랑 윌리엄 데포 아들로 나오는 배우를 제외하고는 맞아요. 다 신인 그러니까 배우를 하려고 생각이 없는 배우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날것의 맞아. 매력들이 연기들이, 있고 특히 헨리? 헨리도 뭐 인스타에서 맞아요. 자기 뭐 네. 패션 그 뭐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걸 맞아요. 보고서는 캐스팅했다고. 맞아요. 원래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원래 하죠. 연기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감독님이 원래 다른 전작들도 다 그런 식으로. 비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쓰는 감독으로 유명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비 배우들을 쓰는 그 생동감을 좋아하기도 하고 큰 배우를 쓸 수 있는 예산도 없다 나는. 독립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예산이 본인 영화 인생의 가장 대작이었는데 23억을 들여서 찍었대요. 23억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23억으로 이런 영화 못 찍거든요. 엄청 고퀄의 영화를 23억으로 찍은 거죠. 사람 갈아서. 그죠. 사람 갈아서. 인간을 갈아가지고 찍은 거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음. 더 좋았어요. 그 맞아요. 약간 작은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죠. 근데 보다 보면 사실 문희에 대한 감정들도 여러 갈래로 이제 뻗어나가지만 사실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고 제가 이제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헨리를 더 눈여겨보게 맞아.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면 아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매일 그 인스턴트 식품만 아이 사다가 네. 끼니를 때우게 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도 네. 사실 또 신통치가 않잖아요. 네, 뭐 네. 길거리에서 향수 정도 팔고 이 정도로는 아이를 사실 케어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엄마 헨리를 보다 보면 아 저렇게밖에는 살 수 없나? 저렇게 무지한 인물이라면 아이가 되게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문희가. 헨리를 너무 좋아하고 헨리도 문희를 너무 좋아해. 둘이 같이 보내는 시간에서 벽이 1도 없어요. 진짜. 오히려 부유한 가족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매일 막 혼나고 야단 맞고 헬리콥터 파파 마음에 둘러싸여 사는 불행한 아이보다 더 행복해 보여. 훨씬.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아 나는 그리고 우리는 헨리를 그저 나쁜 엄마라고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생각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헨리라는 인물을 어떻게 봤는지. 저는 아이를 키우잖아요. 네. 육아맘으로서 헨리를 처음 봤을 때는 아, 왜 저렇게 무지할까. 첫 영화를 볼 때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2번, 3번 영화를 보면서 헨리가 나쁜 엄마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엄마 축에 가깝다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끼케야 헨리 나이가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대 초중반? 네, 그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어리잖아요. 네. 사회 경험도 많이 없을 거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도 아마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환경적으로 뭐 일거리가 많은 동네도 아니라고 했고 사회복지사랑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영화에서. 거기서 식당인지 뭐 카페인지 어디 갔더니 2차 뛰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바로 잘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헨리도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결국에는 향수를 팔다가 거부했던 그 2차와 동일한 일을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나쁜 엄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고 봐요. 좋은 엄마 축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희를 복지 그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동보호국. 그쵸? 네. 그때 헨리가 약간 자기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근데 그런 마음과 함께 또 그 문희한테 좋은 엄마로 계속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감정이 계속 같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전 좀 되게 짠했어요. 너무 짠했어. 진짜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맞아요. 아까 댓글도 얘기하셨지만 댓글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왜 저러고 사는 건지에 대한 공감을 좀 해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헨리를 욕하는 관객도 많겠지만 저는 그녀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과연 있었을까. 맞아요. 사실 제가 우리는 영화에서 그 120분 남짓한 시간만을 보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계속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맞아요. 본인이 가진 여건 안에서. 근데 계속 안 되니까 결국엔 정부 쪽 기관에 찾아가서도 호소를 하지만 안 되고. 근데 이 친구도 아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역할이 처음인 거고. 그쵸. 그리고 지금 이런 생활을 하는 걸 봤을 때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일 테니까 엄마가 처음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어 나가는 거인 건데 저는 이 문희와 놀아주는 모습이나 행복하게 이 둘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문희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헨리가 문희에게는 좋은 엄마라는 거를 효과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성매매를 결심하기까지 그 전에 되게 여러 막 맞아요. 일이 생기잖아요. 막 베프한테 버림도 받고 막 진짜 너무 화가 났어. 그 한 모텔에서 한 달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방을 방도 옮겨야 뺐다가 하루는 다른 데 잤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해야 되는 그런 뭐 룰이 있나 봐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건너편 모텔에 가서 돈을 내겠다는데도 너는 못 재워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러고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뒷모습이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데도 무슨 표정인지 알겠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매매를 결심을 하는데 그 끝까지 사실은 끝까지 피하고자 했던 선택이었거든요. 그게. 그쵸. 맞아. 근데 결국은 문희를 위해 문희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내 딸과 같이 살기 위해 그 선택을 했다는 건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선택이었다는 거니까 이 엄마를 세상에 나쁜 부모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 지금 학대하는 사람 있고 뭐. 뉴스에 너무나 많이 자주 보이고 진짜. 있기 때문에 헨리를 나쁜 엄마 쪽으로 카테고리를 넣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지 않아요? 와 진짜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를 캐스팅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연기가 리얼해가지고 네. 보는 내내 막 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감정이. 어떻게 처음 연기하신 분이 이렇게 일반인이 연기 경험이 전무한 분이 이걸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을지. 오히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날것의 어떤 그럴 수도 느낌들이 있어요.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자기 쪼라는 게 생기잖아요. 연기가. 맞아. 그래서 예상되게 행동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연기자들. 또 쟤는 저기서 저 연기자는 저렇게 네. 저런 연기를 하겠구나 하고 예상되는 것들.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저 그 생리대. 와 진짜.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그 장면 하나로 딱 표현이 된 것 같은. 와 진짜 대박이었어. 나는 갑자기 거기서 바지 내리고 뭘 하나. 저 쉬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엿 먹어라 하고 쉬하나 했는데 와 더 센 걸 던졌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저는 제3자가 어떤 부모한테 나쁜 엄마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얘를 가스라이팅 한 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서 문희의 반응만 봐도 문희는 떠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그런 감정적인 것까지 같이 케어를 하는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오히려 또 자녀가 있으니까 더 네네네. 이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맞아. 그러니까 제가 문희와 헨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막내 동생이 좀 일찍 그 사고 쳐서 아이를 가졌고 듣고 계시나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막내가 26에 아이를 낳았나? 조카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제 막내가 86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저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저 나이 때 되면은 공부도 좀 시키고 여기저기 학원도 좀 보내고 애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이렇게 나중에 직업을 좀 쉬운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데 제 막내 동생은 그러니까 뭐 얘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태권도 학원만 보내주고 무용을 배우고 싶다고 무용 학원만 보내주고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공부하지 마. 안 해도 돼. 좋은 부모네요. 좋은데? 그래.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제 조카는 그게 되게 좋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나중에 원래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다크서클도 이제 걱정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냥 왠지 왜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규 교육이나 그런 과외 교육들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거죠. 그 둘을 보면서 제가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문희와 헨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문희가 되게 거칠잖아요. 그쵸. 입이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연기 어떻게 시켰을까요, 그거? 그쵸. 저는 연기가 아닌 것 같아. 원래 이런 그 성격일까? 아이가 굉장히 이 실제 성격도 그 시상식에서 상 받고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하는 먹으러 얘기나 실제 말투나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문희를 연기한 이 브루클린 프린스라는 이 배우가 유일하게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좀 자기적인? 그런 게 나중에 사실 울 때거든요. 맞아.
그 맞아. 울 때 시선 처리가 여기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친구는 여기 있는데 여기 보고 있더라고. 그 울긴 해야 되겠는데 뭐 어디 이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막 울긴 해야 우르르하고 해서 울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그 우는 그 얼굴이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나도. 그래서 그 정도는 용서가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걸 보고 나니까 아 이 앞은 진짜 이 아이 그대로겠구나. 놀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놀아 뭐 이렇게 이게 해서 피구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을 친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맞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닐까. 그렇다고 얘가 막 이렇게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는 딱 그 디렉션을 짧게 줘서 시켰겠지만 뭐 이 아이가 연기가 아니라 실제 성격이 실제 성격이 8알은 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 영화의 찰떡이어가지고 망하지 진짜 망하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되게 귀여워. 웃긴 거지. 이게 기준 잣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자꾸 저는 고민하게 되더라고. 지난주 저희가 했던 공간의 미래 끌어오자면 저는 주거 공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요. 그 민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실생활에서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민도? 네. 뭐예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 민도가 뭐 높고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환경 자체가 뭐 아파트가 아니고 뭐 연립주택이 있는 데다 그러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민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 저 네. 처음 듣는데 지금. 네. 나도 처음 들어. 네, 저도 그래요? 부동산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신기하다. 그쪽 지역은 민도가 떨어져서 그쪽 지역은 민도가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직역하면 수준이라는 거 그쵸, 아니야. 그쵸, 그쵸. 수준이 떨어지고 예, 수준이 높고 이 그 얘기잖아. 말을 포장해가지고 그쵸? 이제 민도라는 되게 아, 교양 있어 보이는 그래. 단어로 웃기다 진짜. 네, 그 수준,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게 진짜 웃기기는 한데, 저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게 주거 공간에서 비롯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리스들이고 장기 그 임대하시는 분들만 살고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터가 없고 그 문의가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저 아저씨 체포되고 저 아저씨 뭐 약을 하고 저 아줌마는 맨날 가슴 보여주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과연 정말 민도가 좋다?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되게 욱했던 게 아니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쨌거나 가서 도움을 청했잖아요. 아니 직업을 구할 수 없다니까요. 찾아달라고 그러면 일자리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그냥 보낸다고? 무시하죠. 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어쨌든 한부모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맞아요. 일자리 기회도 찾아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빌라나 뭐 원룸이나 이런 것들도 저리로 굉장히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긴 했어요. 이 미국의 복지 정책이 도대체 이 당시에 굉장히 좀 낮았던 걸까? 아니면 몰라서 그걸 못 찾아 먹은 걸까? 이 고민도 좀 보면서 하게 됐어. 근데 미국은 빈부격차도 심하고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법은 잘 안 돼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자본주의 끝판왕이라서. 네, 그렇죠. 그렇구나. 자본주의 끝판왕. 그 최저임금도 굉장히 낮잖아요. 최저 시급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뭐 이런 헨리 같은 함가정 부모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우리나라도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특히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좀 뭐지? 약간 이런 갸우뚱하게 만드는 설정들이 좀 있어서 맞아.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헨리가 거의 약자 중에 끝판왕 그런 여성이자 느낌이죠. 미혼모잖아요. 더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19년에 나왔던 영화. 그 영화도 비슷해요. 이 영화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조금 더 격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두 소년이 주인공이고 근데 거기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그 빈민층의 삶을 좀 보여주는데 거긴 더 화가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건 프랑스 영화라서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해서 왜 아파트지? 우리나라 아파트는 되게 좋은데 근데 책에서 제가 좀 해답을 찾은 게 동양과 서양의 그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고. 맞아요. 근데 거기도 아파트를 되게 좋은 걸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중에는 빈민층만 거기 몰려든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이랑 똑같은 그런 홈리스들이 오거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점점 더 흉악범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이랑 스쿠티랑 살고 있는 환경 자체도 그런 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열악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들 중간에 기억나세요? 할아버지 성범죄 누가 봐도 겨드랑이 땀 성범죄자. 그 자판기에서 겨드랑이 땀이 이만큼 있어. 근데 그 소아성애자는 이 모텔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 네. 그 디즈니랜드에 놀러 왔던 사람이 여기 와서 사고 치고 갈라 그랬던 것 그랬다가 같아요.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안 좋은 환경에 산다고 다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닌 거니까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거기 또 많은 가정이 살잖아요. 그 밑에 이제 베프 친구네 스코티네 가족도 있고 뭐 젠신의 가족도 있고 초반에 이사 나간 결국 그 집은 떠난 거죠. 난 사실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아니, 뭘로 좀- 벌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좀 부러웠어. 약간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편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장한 남성,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우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덜한 거예요. 저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떻게든 먹고 살겠구나, 막리를 해서라도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뭔가 안심되는 느낌이 있는데 엄마들은 뭔가 걱정이 그러네요. 되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 사람만 떠났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네. 장난감도 다 맞아, 나눠주고 맞아, 맞아. 새로 사줄게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든 간에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힘조차 쓸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직업의 선택의 기회도 좁으니까 저 아들은 좀 마음 편하게 보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교육하는 방식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똑같이 침뱉던 사고 쳤었잖아요. 오프닝에서. 근데 그 집은 얘 사고 쳐갖고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하고 맞아, 그냥 맞아. 딱 선을 제대로 그어버려요. 딱 교육을 네. 시키는 느낌? 네. 그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우리 주인공 가족들 외에도 혹시 언니들 기억에 남았던 인물들도 좀 있으면 같이 좀 꺼내볼까요? 겨드랑이 땀 하루. 아니 그 할아버지는 너무 극혐이었어 진짜로. 진짜 극혐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누가 그런 봐도 분을 변태. 그쵸. 아니 그 분장을 좀 더 그렇게 했나? 막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등도 굽어 등도 굽어 있고 뭔가 네. 좀 음흉한 느낌을 아주 잘 살렸던데 전 거- 그분 되게 기억 남았어요. 네. 거기서 이제 월렘 데포가 너무 으름장을 놓는 게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너무 네.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월렘 데포 얘기를 하자면 보비죠. 보비. 보비? 보비였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보호자 약간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 많이 들고 헨리한테도 아버지 역할을 어느 정도는 좀 하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게 선을 지켜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렇지. 네,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또 적당히 돈도 받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좀 선을 지키는 선의 역할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서 보비가 참 좋더라고요. 진짜 따뜻한. 딱 개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될 때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헨리에게도 뭐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영화의 엔딩에 나오는 그런 아동국의 신고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눈치도 그전에 다 챘고 했지만 얘기를 안 하다가 진짜로 이게 다 발각될 그런 위기가 됐을 때의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을 지키면서 좀 지켜보면서 본인이 꼭 해야 되고 개입돼야 될 때만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더 이 캐릭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나서가지고 막 왠지 근데 또 그러면 되게 비현실적일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드라마 같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 막 개입해갖고 갑자기 막 와서 막 울면서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막 안아주고 막 갑자기 막 통장 다 깨가지고 막 돈 주고 이러면 너무 막 그치, 드라마 같지 않았을까? 맞아요. 말도 안 되지. 그 특별 할인이라는 언급하는 그 장면 있지 않아요? 네. 그 장면이 저는 약간 이렇게 이 보비가 보여준 최고의 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한테는 할인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준 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 도와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맞아. 방법 아닐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이 영화에서 사실은 우리 눈에 익은 배우는 보비 한 명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 고블린. 다른 배우들은 뭐 고블린. 이름도 외울 수가 없고 사실 윌리엄 데포는 진짜 유명하고 되게 오래된 배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할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우리 눈에 익은 배우인데 너무나 평범한 일반인으로 연기하는 건 더 어려워. 맞아요. 오히려 악역을 하는 게 쉽지 평범한 사람을 연기하는 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나 훌륭하게 그 임무를 수행을 한 것 같고 그리고서는 제가 좀 이 바비를 보면서 좀 아이러니했던 건 그러면서 되게 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본인 아들이 찾아오잖아요. 네네, 네. 와서 같이 그 빈대에 붙은 매트리스도 막 옮기고 냉장고도 그 얼음 고장난 얼음 냉장고도 막 옮기고 하는데 이 둘의 대화를 들어보면 바비도 본인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맞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다. 진짜 우리네 아버지 같은 거야. 얘는 이 바비는 진짜로 아들이 엑스트라 잡이 필요해서 자기를 도와주러 온 줄 아는 그런 눈치도 없는 이 모텔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거는 일비를 다 알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아들, 자기 집에 맞아. 대한 그런 관심 없고 그렇지. 그 아들이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자기를 보러 일부러 오는 건데도 요만큼의 힌트도 그걸 모르고 그 아들이 그 삐져서 가려니까 이 냉장고 마저 옮겨주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도 그 안에서 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의 이제 삶이 이 모텔에 그러니까 이 바비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과 여기에 살고 있는 그렇지. 사람들처럼 맞아. 자기도 101호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퇴근하면 자기도 이 모텔방에 들어가는 그들 사람인 중에 거고. 하나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그 모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비에게는 자기의 진짜 혈육들보다 자기의 더 가족으로 느껴지고 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들에게 하는 거에 반에 반만 자기 진짜 가족한테 했으면 이렇게 모텔에서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되게 이 캐릭터도 조금 평면적인가 싶었는데 그 아들이 등장하고 함으로써 되게 입체적으로. 다층적으로 입체적인 맞아. 그런 인물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인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헨리 친구 있잖아요. 스쿠티 엄마. 아, 애슐리. 네. 그러니까 애슐리가 스쿠티한테 무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갑자기 절교를 선언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면 누구랑 싸우면 우리 애 쟤랑 못 놀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일반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나도 저랬을까?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애슐리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애는 못 놀게 역시 애는 못 놀게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 애슐리의 입장도 이 신고를 100% 애슐리가 했을 거잖아요. 네, 아동국의 그쵸. 신고를. 근데 저는 그녀의 마음 한 켠에는 무늬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헨리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늬와 헨리를 아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정말로 무늬가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 그런 행위를 사실은 무늬를 그 욕실에 넣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서는 사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밖에 침실에서 그런 걸 한 거니까 아이가 정말로 걱정이 돼서 신고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늬와 못 놀게는 하겠지만 헨리와도 절교를 해야 되나? 그거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 와플 먹다가 집어 던지잖아요. 포장해갖고 나와가지고 그 장면에서 헨리가 얼마나 지금 애슐리가 저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그 장면으로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 상처가 상처마다. 진짜 컸던 것 같아. 이게 애슐리라는 인물 캐릭터가 같이 나옴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헨리도 저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대비작용을 주는 그래. 역할이기도 그렇지. 했어요. 좀 관객들이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 수도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 살지만 저렇게 웨이트리스라도 하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어라는 좀 다양성을 그 모텔 안에서도 여러 캐릭터로 보여주는 되게 좋은 애슐리 캐릭터도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캐릭터였던 것 같고 하지만 이들이 하는 선택들은 다 마음이 아파요. 왜인지는 알겠으나 너무 마음이 아픈 선택들. 근데 거기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애슐리가. 내가 뭐 점장 되면 너 취직시켜줄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를 그 대사로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승진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승진도 못해도 버틸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 약간 애슐리가 조금 빡치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면은 헨리가 조금 이렇게 외형을 좀 가다듬어서 어디에서 이렇게 좀 취직할 수 있는 왜냐면 애슐리는 조금 정돈돼 있잖아요. 외형이 서비스직에 딱 맞죠. 그죠. 진짜로 네가 그런 게 간절하면 너를 바꿔라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직업이 일자리에 기회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헨리 너무 힘들잖아. 내가 만약에 얘를 채용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되게 보면 기분도 왔다 갔다 해. 맞아. 다혈질이야. 막 맨날 뻑큐 날리고 이러는데 왔는데 막 머리 맨날 저렇게 탈색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직원을 고민되는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대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아. 있는 거지. 그래서 애슐리랑 헨리의 관계가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둘이 싸우는 장면 너무 깜짝 놀랐어. 일방적으로 아니 근데 얼굴을 남자처럼 너무 세게 때려요. 너무 빨리 때려요. 너무 세게. 나 궁금해. 이거 디렉션을 그렇게 줬을지 아니면 두 사람의 애드립인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 때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진짜 이렇게 보이니까 때렸다니까 이렇게. 싸움 좀 했던 언니 같긴 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와 다음날 얼굴 막 새까맣게 멍들어가지고 그것도 웃겨. 너무 충격이었고 우리 뭐 캐릭터 얘기들도 했으니까 네. 좋았던 장면들도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 장면 전 좋았는데 이거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 나무 보고 이 나무 누워 있는데도 계속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나 자라서 너무 좋았는데 좋아한다라고 하는 왜 게 호불호가 갈리죠? 자기적이래요. 뭔가 그 장면이 영화의 스토리상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의 하루를 보여주면서 자기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서 네네네. 자기적으로 네. 넣었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다른 장면이 그렇게 현실적인데 그거 하나 정도는 좀 봐주지 뭘 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참. 아니 진짜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 좋아하는 거야? 쓰러졌는데도 계속 자라. 저 그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사실 영화 속에서. 맞아. 사실 문희가 되게 에어른처럼 맞아. 그런 류의 대사를 가끔씩 해요. 중간중간 해요. 그리고 그거는 곧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문희의 입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그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좋아할 수 있지. 그럼. 이 영화는 좀 어찌 보면 자극적인 소재나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뭐 성매매 장면도 그쵸? 그렇고 시체를 발견하는 장면도 그렇고 변태나 뭐 네. 주차장 싸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 되게 막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전체적으로 좋았고 색감도 좋았고 앵글도 다 너무 좋았는데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건 엔딩인데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이 젠 씨의 생일 선물을 이 문희와 그리고 엄마 이건 헨리가 진짜 잊을 수가 없다. 너무나 둘이 누가 봐도 누가 모녀 아니랄까봐 똑같은 방식으로 선물을 해주는데 문희는 그 모텔 뒤로 생겨난 그 무지개를 너 생일 선물이야 짜잔 하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무지개 끝에 뭐 황금이 있대 막 이러면서 되게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 말을 하면서 진짜 귀엽지. 너무 귀엽게 그걸 선물이라고 주고 또 밤에는 그 헨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막 걸어가요. 그냥 무작정 막 멀리 걸어가는데 뭐 히치하이킹도 하고 그리고 어딜 가나 했는데 그냥 컴컴한 쇼핑몰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만 케이크로 뭐 젠 씨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래서 또 선물이야 이러고서는 뭐 3일 했는데 그 디즈니랜드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마치 너를 위해 준비했어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엄마와 딸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똑같이 그게 본인이 가진 게 없어도 충분히 이렇게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안에서 이들은 알아서 행복을 잘 찾아가고 있는데 괜히 겉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해하는 건 아닌가? 이들은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라는 갑자기 내가 너무
이렇게 위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그렇지. 동정하듯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갑자기 들더라고요. 나는 생일 때 그럼 뭘로 행복했었더라? 내가 무지개 보고 행복하고 그런 적은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그 초반에 이제 문이랑 스쿠티가 어디 그 와플 받으러 갔다가 그 앞에 맞은편 건물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벽화가 사과를 뭐 이렇게 나눠주고 맞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주 거기에 적절하게. 되게 그 샷도 되게 타이트해서 이렇게 점점 풀샷으로 맞아요. 넓은 샷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집으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애들이 앉아 있는데 딱 그 글자만 보여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과를 가져가란 말이겠지만 아이들이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마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라는 듯이 나도 그렇게 느껴졌어. 네, 이 되게 벽화를 많이 맞아, 맞아. 활용해가지고 앵글들을 숏들을 많이 잡았었는데 그러고선 점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웰컴 투 플로리다 하고 집으로 뭐 가져가세요 하는 이게 마치 아이들을 데려가라 맞아. 이 아이들을 좀 구해줘라라는 그런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숏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은 맞아. 것 같아요. 나중에 엔드에 문이 울 때 너무 귀엽고 그 젠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더니 맞아. 그 젠시 눈빛이 근데 되게 호수 같더라고요. 갑자기 손을 확 남자친구처럼 잡더니 막 뛰어가는데 거기서 너무 둘의 귀여워. 연기가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우는 표정이 너무 귀여워. 음. 저희 애들 울 때 저도 막 사진 찍거든요. 귀여워가지고. 이거 꼭 이모들이 되게 맞아. 장난칠 때 이렇게 일부러 많이 하는데. 울리잖아. 울어 막 이러면서. 귀여워. 그리고 우리 뭐 가장 논란이 많은 영화의 거의 끝에 가서 이제 문희를 아동보호국에서 데리러 오는 장면. 요게 정말 의견이 분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애슐리의 신고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일단 네.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아동보호국에서 헨리가 아이를 두고 지금 성매매를 한다고?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위탁 가정에 이제 문희를 맡겨야겠다라는 판단 하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헨리도 문희와 절대 떨어질 수 없다 막 몸부림을 치고 문희 역시도 엄마와 떨어지고 내 친구들과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교차로. 나는 너무 당연하게 문희가 다른 환경에 가서 그래 이런 세상도 존재한다라는 걸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첫 번째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었는데 두 번째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게 맞는 건가? 그게 그렇게 떨어뜨리는 것만이 정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거 선택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일단 양자택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시스템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쵸. 근본적으로 헨리가 그런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아까 저희가 뭐 다 얘기했지만 복지적인 제도도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애초에 그냥 자립할 수 있는 적당한 복지나 금전적인 원조 같은 게 있었더라면 절대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둘 다 안 했고 그리고 굳이 선택을 하자면 결과만 봤을 때, 그러니까 과정 없이 결과만 봤을 때는 당연히 문희를 떼어놓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좀 헤아려 봤을 때는 헨리와 문희의 의견도 들어서 어떤 절충안이 새로운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지금 요 헨리와 문희의 상황만을 이 둘만을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자면 떼어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 둘이 그러니까 이들을 떼어놓으려는 이유는 어찌됐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잘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떼어놓는 건데 그쵸. 모든 돈과 안정된 환경이 아이들의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이건 또 이렇게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와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나 뭐 그 부모가 비록 욕을 잘하고 탈색하고 야하게 옷을 입고 다닐지언정 그 정서적인 유대감을 그렇게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막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정말 막 밥을 못 먹어서 막 아이가 영양실조에 그러면 어떤 다른 상황이 있어야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 둘만 봤을 때는 떼어놓기보다는 헨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조금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줘야지 애를 데리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헨리는 남자도 그냥 애 버리고 나가서 남자 만나서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남자도 만났었는데 아이를 싫어한대. 이래서 헤어졌어. 맞아. 그런 그 말도 장면도 하잖아요.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장면이에요. 헨리에게 문희는 떼어놓을 수 없는 자기의 그렇지. 100년 1000년을 가도 아이를 학대하지는 맞아. 않을 사람인데 이제 환경적인 게 그런 거니까 좀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좀 너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사는 거 아니면은 그냥 떼어놓는 거. 또 미국은 한번 떼어놓으면 다시 맞아. 데려오기가 그렇다면서요? 힘들다면서요. 아, 진짜. 우리나라는 떼어놓기가 힘든데 그런 면에서 조금 되게 다른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조금 이 션 베이커 감독도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뭐 봐주세요. 뭐 시혜적인 도와주세요. 시선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도 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회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그런 방식이 그렇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헨리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걸로 좀 문제를 해결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영화 보면서 예전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생각났는데 행정 절차 정말 쓸데없는 그 행정 절차 때문에 영국도 악명이 높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어야지만이 끝나죠. 끝나는 건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처럼 이게 진짜 헨리한테 필요한 도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받게끔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복잡한 건가? 이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헨리는 그리고 주변에서 헨리의 롤모델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가장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아이의 전무하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도움을 주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상당히 좀 일부적인 시선만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까 감정적인 케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런 감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결과론적으로 어른들의 시선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거잖아요.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조카가 좀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녔으면 좋겠는 마음이 같은 거잖아 지금. 얘는 무용이 좋다는데 춤추는 게 좋다는데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엔딩 장면 아까 몇 번 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실룩실룩했던 엔딩 장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헨리하고 분리되기를 이제 거부하면서 도망쳐 나온 문희가 단짝인 젠 씨죠. 네. 젠 씨를 찾아갑니다. 바로 옆에 살면서도 이제 정작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디즈니 월드에 가보게 된다. 거기로 디즈니 월드로 뛰어 들어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뛰어 들어가는 두 아이의 뒷모습에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이 엔딩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거는 환상이다, 현실이다, 뭐 이런 의견도 되게 분분하던데 감독은 이 엔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감독이 스스로 자기 엔딩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뭐 별점 1점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긴 했더라고요. 원래 생각했던 엔딩이 따로 있었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좀 황당했어요. 그 극장에서 봤을 때는. 뭐지? 끝났나? 약간 이렇게. 저도요. 뭐지? 약간 이러고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되게 황당했는데 두 번, 세 번 보면서 그냥 이게 제일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도 너무 비극이에요. 그치. 뭐 그냥 분리되고 끝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이상하고 다시 엄마 하고 가서 안기는 것도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 제3의 완전 생뚱맞은 결말로 보여준 건데 이게 환상인지 현실인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 껍데기만 화려한 이 매직캐슬? 네. 매직킹덤? 매직캐슬. 네, 매직캐슬의 삶과 완전히 대비되는 진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잖아요. 디즈니랜드라는 것은. 거기가 이 아이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닌가? 그런 걸 좀 얘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엔딩에서. 네. 감독이 안 좋아했다는 건 충격인데 전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영화가 내내 이 영화 통틀어서 딱 그 장면만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영화 내내 되게 회화적인 액자 속 그림 같은 앵글들을 보여주다가 거기서 갑자기 화질이 딱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생동감 있는 막 흔들리고 막 흔들리면서 막 뒤를 막 쫓아가는데 애들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손 위주로 손과 발 위주로 막 가고 그 디즈니랜드도 막 뭐 화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가족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즈니의 로고에 있는 그 성을 향해 뛰어가는 거에서 딱 카메라 멈추면서 끝나고 네. 또 그 뒤에 이제 딱 블랙이 되면서 스크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렇죠. 그냥 아이들이 노는 소리 그런 소리로 그 영화가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결국 얘네는 또 이 영화는 디즈니랜드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디즈니랜드가 영화 내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전 그 점도 너무 좋았어요. 이걸 억지로 일부러 디즈니랜드는 이렇게 화려한데 여기는 이렇게 허름하지롱 이러면서 보여주지 않는 거. 너무 1차원적으로 팔아 막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서 대신에 계속 헬기가 날아오르는데 그게 이제 디즈니랜드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하는 이제 부감으로 볼 수 있는 헬기 투어가 끊임없이 헬기가 뜬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디즈니 건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루 35불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저기서 지금 헬기를 타고 날아서 디즈니랜드 온 것도 모자라서 헬기까지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래서 뻑큐로 날렸구나. 아, 네. 근데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얘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헬기 날아다니는 그 대본을 수정했대요. 아, 진짜? 그건 너무 원래는 그게 좋은- 없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얘가 없을 때만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자주 날아들고 그렇구나. 소리가 너무 겹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아예 해가지고. 설정으로 넣어버렸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중간에 막 욕도 하고 소리도 네. 지르고 하는 장면을 넣은 거구나. 너무 좋은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와. 왜냐면 그게 그 모텔 내부에 들어가서도 계속 들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제 바로 여기가 디즈니랜드 앞이다라는 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계속 안 보이다가 왜냐면 우리 계속 디즈니랜드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정보를 알고 극장에 갔는데 디즈니랜드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도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고 근데 왜 안 나와 계속 안 나오다가 엔딩에 그 젠시와 이 무늬가 손을 잡고 막 뛰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판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판타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바로 앞인데 그냥 뛰어서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판타지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얘네가 아주 리얼하게 보자면 입장권 없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그렇지. 보자면 또 다시 다큐로 가야 되는 거고 저는 되게 적절한 선에서 합의한 근데 제가 보기엔 션 베이커 감독의 특성상 그 적절함이 싫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서 오히려 더 판타지를 빼든 아니면 아예 판타지를 가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약간 협의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싫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저는 엔딩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엔딩 말고 다른 엔딩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최선의 선택. 그쵸. 진짜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마저 속이 시원했어 없었으면은 진짜 너무 우울하잖아요. 아마 관객들이 극장문 열고 나와서 그래서 디즈니랜드는 있긴 있는 거야 이런 거 나왔으니까 만약에 안 나왔으면 디즈니랜드가 있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좀 나눠볼까요? 한 줄 평이요. 네. 저는 쓰러져도 자라는 나무처럼 자라렴 문이야. 어머. 이런 저는 그냥 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나는 많은 것을 이미 갖고도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나 한 번쯤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언니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신의 살롱과 함께한 2주 어떠셨어요, 달님? 달날은 뭐지? 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조 감독님한테 전에 말씀드린 저 약간 관종이거든요. 카메라 찍는 거 너무 좋아요. 카메라를 안 봐줬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좀 강사로서 저도 저를 좀 많이 어필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자리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자리 자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코너를 만들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달달 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우리 영화하는 미니님 급하게 스페셜 게스트로 섭외했는데 이렇게 또 참여해주셔서 흔쾌히 참여해주셔서 아유, 제가 더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이랑 영화 너무 재밌게 또 잘 읽고 봐서 언니들도 같이 한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읽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남기고 싶네요. 네, 4월에 방송 저희가 5째 주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마지막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또 영화하는 미니님과 이러다 단골 손님 되게 생겼는데 여기 책상 하나 놔주세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영화하는 미니님 그리고 셜록님과 함께 좆배우 특집 좋아하는 배우 각자 좋아하는 배우를 소개하고 그들이 출연했던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나누는 그런 특집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네. 사신방송. 송강호 배우 나오나요? 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코너는 유튜브에도 네,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셋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영화하는 미니님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